위약벌이랑 위약금이 좀 많이 다른데, 위약벌은 말 그대로 사적인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벌은 원래 기본적으로 형벌 이런 거 국가에서 주는 거거든요. 개인이 개인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적 제재는 근대 법령에서는 당연히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 그런 벌을 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속을 안 지키면 뭐 100만 원을 주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어겼을 때 100만 원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뭐 하는 거는 자유지만 그게 받아들여지려면은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합당한 이유. 상간남, 상간녀 이런 소송에서 다시는 내 아내 또는 뭐 내 남편 만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는 뭐 1회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죠 보통. 근데 1회당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번을 만났다는 걸 입증하면 그럼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돈 빌려줄 수도 있는데 거기도 뭐 언제까지 안 갚으면 위약금으로 뭐 얼마를 한다라든지. 근데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 발생에 기인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 거라서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참작을 합니다. 실제 손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위약금 뭐 1억 원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감경이 돼요. 위약금으로 약정했을 때는. 근데 위약벌은 손해 여부에는 상관없이 그 벌을 가한다 사적으로 그 금액을 기본적으로는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뭐 위약벌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게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불가피하게 오늘까지 운송하기로 해줬는데 갑자기 오늘 막 태풍이 와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었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되면 이제 그것도 면제 받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하죠. 그게 없으면 효력이 없죠. 그냥 아니라고 할 거니까. 아니라고 하면 기라고 하는 측에서 증거를 내밀어야 되거든요. 입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위약벌 약정이 있었습니다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위약벌은 말 그대로 위약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의사로 진지하게 그거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계약이랑 같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걸 오케이 사인한 사람이 불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주문하거나 뭐 컬리 이런 걸 할 때도 아마 약관에 그런 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위약금과 위약벌을 좀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임대인이랑 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면 위약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차임을 한 달이라도 미납하면 뭐 위약벌로 뭐 몇 달치 차임을 주기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잘 모르면 사인하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유의해야 됩니다. 각서 같은 거 썼다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썼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그래서 이거 내가 안 썼는데요 라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만약 그 사람의 뭐 지장이라든지 그 사람 친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도장이나 뭐 인감도장이 찍혀있다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쉽겠죠. 근데 만약에 뭐 그냥 타이핑만 되어 있다, 서명은 안 되어 있고 근데 같이 작성한 건 맞는데 그러면 그걸 쓴 사람이 나 이거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럼 그걸 제시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아무튼 위약벌, 위약금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몰라요. 중소기업 이런 데서 우리 계약서 검토하거나 작성하러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조항들을 좀 넣어줍니다. 하면 그 법률 자문을 보통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변호사가 있는 데가 잘 없으니까 뭐 법무팀이라 이름만 있지. 그런 데서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우리가 계속 그 진행되고 있는 어떤 법률 이슈를 알고 있으니까 자문을 바로바로 해주면서 직원 한 명을 이제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내용 증명도 보내주고 어느 정도 서류 작성도 해주고 하니까 지급명령 신청서도 자문료로 써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등기부상에 이제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는 회사면 이제 법인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그냥 일단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상호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법률사무소 승리였는데 법률사무소 승리는 그냥 상호일 뿐이었고 내 개인이 곧 그 사업자인 법률사무소 승리에서 뭔가 부당하게 뭘 해가지고 뭘 청구한다 법적으로 그럼 이제 오진영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법무법인이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법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이제 법무법인 승리를 상대로 해야 된다. 어떤 개인이 회사를 소유한다고 했을 때 일단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0% 그 사람 지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변호사들이 조금 실수 가끔 하는 게 그걸 잘 구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대표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해가지고 해봤자 어차피 판결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럼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있냐고 물어봐요. 거기에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법인은 무조건 법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그거 없으면 보통 99%는 이제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거기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개인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 등록증에는 당연히 대표 개인 주민등록번호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그냥 대표자일 뿐이고
법인은 법인 따로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가 이제 기재돼 있죠.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근데 안다는 거는 정보가 있는 거니까 그걸 토대로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다가 금융거래 또는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하면 이거 법인 등록번호는 뭐고 상호는 뭐고 다 알려줄 수 있어요.